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경찰이 성추행 피소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서울시가 묵인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입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이었는데 관련 내용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전세 물건이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굉장히 희귀해졌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착 당사자인 전직 채널A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구치소에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수사 계속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외부인 판단을 받는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전에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수사팀은 수사 동력을 얻게 되는 동시에 심의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를 높이거나 이중과세 논란이 나오는 거래세를 낮추는 등의 수정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가지수가 곤두박질 쳤던 올해 초 외국인은 서둘러 주식을 내다 팔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겐 매수 열풍이 불었습니다.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떠받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세금 개편으로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지려면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질책을 담은 지시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수정 방향이 나오진 않았지만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를 넓히거나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증권거래세를 손보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안은 양도차익 연간 2천만 원까지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정부는 앞서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으며 이달 말 세법 개정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세 물건 구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려 세입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대란이 우려됩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167제곱미터 크기 전세가 올해 초 11억 원대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최근 호가는 12억 원. 그런데 이마저도 매물이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린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이런 전세 가뭄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월세나 반전세를 통해 높아진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7.10 대책 이후에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세액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전세 났던 집들을 반전세나 월세로 약간 돌리려고 이렇게 좀 문의를 많이 주세요. 학군 수요가 높은 서울 대치동 상황을 보면 이런 현상은 더 도드라집니다. 대치동의 전세 시장을 주도하는 B아파트의 경우 월세를 낀 전세, 이른바 반전세 거래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일부 전가하는 부분,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금리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굉장히 희귀해졌고요. 기존 세입자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임대료를 못 올리도록 하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월세나 반전세 전환 움직임은 빨라지는 상황. 이 때문에 서울에서 전셋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고 가격도 상승에 상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3% 올라 무려 5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나 반전세로, 세입자들은 전세를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대란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대책 관련 TV 토론회 직후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오늘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생방송 TV 토론 직후 마이크가 꺼진 줄로 한 출연자들이 자리를 정리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떨어뜨릴 수도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앞선 TV 토론 주제는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두둔하며 집값을 잡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난 참이었습니다. 불과 10시간 전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날이기도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집권 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인 진 의원. 논란이 일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가 경제를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과장되게 집값 하락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두 얼굴이 드러났다며 맹렬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이 정권에서 청와대도 근무를 하고 또 서울시 부시장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취중 진정발이라고 진심을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진 의원은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사안을 보고하자 이해찬 대표가 뭘 그런 걸 보고하느냐고 했다며 논란을 잠재우려 애썼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 위기의 본질은 국민 신뢰 부족입니다. 여권 인사들의 잇단 부동산 논란에 이은 친문 의원의 집값 발언은 이런 상황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었는데 법원이 결국 영장을 발부했군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법원은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해자와 관련자들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앞으로도 증거를 없앨 우려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이 전 대표 지인을 만나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협박 정황이 충분히 입증돼 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협박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고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함정판 만큼 강요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걸 두고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 정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전 기자 측은 취재원 보호 차원이라고도 반박했습니다.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이런 쟁점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결국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을 앞두고 법원이 먼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수사팀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온 이 전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또 다른 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소환에 나서는 등 수사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묵인 방조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찰이 전담 수사기구를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차장은 팀장으로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각각 부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 태스크포스를 격상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인데 수사 인력도 대폭 증원할 예정입니다. 새로 꾸려지는 태스크포스의 조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서울시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했는지와 피해자가 추가로 고소한 2차 가해 사건입니다. 경찰은 우선 서울시 전직 비서실장들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작업은 서울 성북경찰서가 계속 맡아 진행합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망 현장에서 발견한 아이폰 휴대전화 1대의 통화 내역은 이미 확보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포렌식 분석도 유족이 동의해 조만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을 처음 전달한 인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과 청와대,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 5건을 형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 2부가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경찰에 맡기고 지휘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단의 구성을 맡은 서울시 관계자가 앞서 피해자 측에 기자회견 연기를 요청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의 공정성에 물음표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발인과 연결식이 열린 지난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김재련 변호사 등 피해자 측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박 시장의 장례가 거의 마무리된 만큼 성추행 혐의 고소 내용 등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 김 변호사는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부터 거듭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전 11시 몇 분경에 연락을 주셨었는데 여성정책실장님이셨던 것 같고 전화를 못 받았고 문자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응답을 못 해드렸어요. 송 실장은 오전 11시 40분쯤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지 않자 1분 뒤 통화를 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당시 서울시 장례위원회가 기자회견 개최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던 만큼 송 실장이 기자회견 연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유족 측의 부탁을 받아 송 실장이 연기를 요청하려고 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문제는 송 실장이 서울시가 구성하겠다고 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평등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이 피해자 측에 회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송 실장이 구성을 주도할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공산이 커지면서 조사단 활동에도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여성 권익 전문가와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각 3명씩 모두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조사 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하돼 조사위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에 포함되는 여성 권익 전문가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 등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돕고 있는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한 집에 살던 선배에게 고문에 가까운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과 그 여자친구가 구속됐습니다. 때리는 건 물론이고 뜨거운 물을 붓거나 불로 지지기까지 해서 피해자의 몸은 성한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전남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A씨. 앞머리부터 정수리까지 화상을 입어 두피가 벗겨졌고 얼굴도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몸도 어디 하나 성한 곳 없이 상처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한 집에 살던 후배와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학대라기보다는 차라리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둔기를 이용해 때리는 건 기본이었고 뜨거운 물을 몸에 부었습니다. 심지어 캠핑할 때나 쓰는 토치로 몸을 지지기까지 했습니다. 쉴 새 없는 괴롭힘에 도망칠 법도 했지만 피해자는 가족까지 해치겠다는 협박에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사용증 쓴 거를 그걸로 인해서 집 잃어버리고 본인 아는 이제 법무사랑 장기유명팀 이런 식으로 그게 있다고 전하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심지어 다친 몸에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자 피의자들이 화장실로 쫓아냈습니다. 온몸이 심하게 다쳤고 정신까지 피폐해져 갔지만 돈이 없다며 제대로 된 치료도 안 해줬습니다.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신가요? 사과하고 싶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피의자들은 실수로 화상을 입은 거라고 둘러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했다 그래 그냥. 처음에는 좀 가볍게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높아지지 않았냐. 경찰은 피의자인 남녀를 구속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2차 전파 우려는 거의 없다고 단언해 왔는데요.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을 태워다 준 회사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해외 유입 환자를 통한 2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울산 57번 환자인 37살 여성 회사원 A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 직장 동료와 접촉했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KTX 울산역에서 경산 집까지 태워다 주는 과정에서 감염된 겁니다. 다음 날 외국인 동료가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자 A씨도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15일 오후부터 근육통과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다시 검사를 받았고 이번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역사회에 감염시킨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문제는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이틀 동안 직장에 출근하고 은행도 들렀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직장 동료와 은행 직원 등 A씨와 접촉한 1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자칫 3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서너 건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확산 가능성은 작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들로 인한 추가적인 그런 전파가 확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또 자가격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달 들어 급증하기 시작한 해외 유입 확진자는
현재 2,000명을 넘어섰고 전체 확진자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이라크 건설 현장 근로자를 귀국시키기 위해 정부가 다음 주 특별 수송에 나섭니다. 앞서 이라크에서 들어온 근로자들 가운데 수십 명이 이미 확진됐는데 현재는 아직 80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전 세기로 귀국한 이라크 건설 현장 근로자 105명 가운데 지금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40명. 38%가 확진된 건데 현지 코로나19 확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지난달 유엔 특별기로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 250여 명 가운데서도 최소 10명이 확진된 바 있습니다. 아직 현지에 남아있는 800여 명이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음 주 특별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기는 그 다음 주 중에 22일에서 25일 사이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체류하고 있는 그 근로자 중에 희망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약 200여 명 내외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우리 국민 수송에 나선 건 중국과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 이어 7번째입니다. 이라크는 여행 금지국이고 국경이 봉쇄돼 일반 비행기로는 입출국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우리 근로자들은 이라크 정부가 대규모로 추진 중인 비스마야 신도시와 카르발라 정유공장 건설 사업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입국해왔습니다. 지난달 디와니아와 비스마야에서 우리 근로자 2명이 숨진 데 이어 추가 확진자도 나왔지만 의료 환경이 열악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일하면서 감염병 위협에까지 노출된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정부는 특별수송기 안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신속 대응단을 구성해 탑승 전후 검역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또 귀국하는 이라크 근로자 전원이 별도 시설에서 2주간 단체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증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동구는 이 확진자는 행당 1동에 사는 학생으로 지난 8일 등교했고 10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 보건소는 학교 안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2학년과 3학년 학생들과 교직원 등 400명가량을 검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지병 등을 이유로 건강 문제를 호소해 첫 조사는 4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신천지의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만희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소환입니다. 그러나 조사는 4시간 만인 낮 1시 반쯤 중단됐습니다. 고령인 이 총회장이 지병이 있어 장시간 조사받기 힘들다고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워낙 많으시고 게다가 최근에 압수수색도 있었고 총회에 계신 분들이 이제 구속 수사가 결정이 되고 이런 그분들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거는 사실이에요. 앞서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로 지목된 뒤에도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을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국가기관의 협조 요구에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해온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업무 방해와 감염법 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이 총회장은 전도비를 일부 횡령하고 교회 자산 일부를 수술 비용으로 쓴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석 달여 만인 지난 5월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과천 총회 본부를 비롯해 가평 평화의 궁전과 전국 각지에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총회장을 제외한 신천지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8일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첫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조만간 이 총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맹견 셰퍼드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 여동생을 구한 6살 미국 어린이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히어로 영화에서 캡틴 아메리카 역을 맡은 배우 크리스 에반스는 이 아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며 방패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미국 중서부 와이오밍주의 샤이엔시에 사는 6살 브리저 워커는 지난 9일 4살짜리 여동생과 함께 집을 나섰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웃집에서 기르는 셰퍼드가 두 아이를 향해 달려든 겁니다. 온몸으로 개를 막아선 오빠는 머리와 얼굴을 크게 물려 90바늘이나 꿰매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개한테 물려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워커는 동생 손을 잡고 달아나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부모의 SNS를 통해 사연이 알려지자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주연 크리스 에반스가 꼬마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 워커야말로 진짜 영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화에서 사용했던 캡틴 아메리카의 진짜 방패를 선물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I'm going to send you an authentic Captain America shield because, pal, you deserve it. Keep being the man you are. We need people like you. 에번스가 방패를 선물로 준다는 소식에 여동생은 이것저것 제안을 해보지만 오빠는 그저 쑥스럽기만 합니다. Wherever you go. Take it wherever you go.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에번스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스타 여럿이 워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여배우 앤 해서웨이는 나는 어벤져스는 아니지만 슈퍼히어로가 누군지 딱 보면 안다며 꼬마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은 끔찍한 사람들이며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아내를 둔 메릴랜드 주지사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인 레리 오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외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워싱턴 포스트에 실었습니다. 이 글에서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부실 대응을 비판하며 지난 2월 7일 공화당 주지사협회의 만찬에서 있었던 트럼프 연설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이 돈을 내지 않는데 미국은 왜 한국을 보호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고 기고문에 썼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당시 동석했던 한국인 아내 유미 씨가 상처받고 자리를 뜨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아내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한국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50만 개를 공수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이 메릴랜드주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를 소개했습니다. We took an exponential, game-changing step forward on our large-scale testing initiative.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호건 주지사가 돈을 낭비했다고 비난하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No, I don't think he needed to go to South Korea. I think he needed to get a little knowledge. 호건 주지사는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다 상황이 악화하자 주 정부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5월 봉쇄 조치 완화 이후 미국은 대부분 지역에서 환자가 폭증하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메릴랜드주는 하루 확진자를 600~700명 선에서 통제하며 비교적 선방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대북 전단과 쌀을 북한에 보내온 단체 2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단체 측은 위헌적인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끝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 방침을 세운 뒤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된 겁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청문 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대신 의견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정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으며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 전단 등 물품 살포가 법인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단체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15년 동안 지속해왔는데 이제와 법인 취소 사유로 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위헌적인 처분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성립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한 위법한 처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분서를 받는 대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사법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북 전단 문제를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A씨는 비서일을 시작한 이후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방 구조견이 현재 발견을 하고 이어가던 소방대원과 우리 기동대원이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례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고소한 전직 비서를 찾아내겠다며 신상 털기에 나선 사실을 공공연하게 공인으로서의 그 행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애도가 끝난 뒤에나 본격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 피해 호세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꼭 일주일.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했는지 의혹과 함께 2차 가해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찰이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 하는데 그 당초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이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피소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좀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높았는데 아무래도 이를 의식한 결정이겠죠? 그렇죠. 근데 뭐 어제도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또 2차 또 주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한 우리 사회에 파장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2차 그 주장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희롱이 일상적이고 상습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자체 내에서의 묵인과 방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경찰, 더 나아가서는 검찰 차원에서의 진상조사, 이런 또 책임자 처벌, 이 문제는 아마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언급하셨듯이 그러니까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과연 피소 사실을 알았느냐. 예.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 피해 여성에 대한 또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중요한 수사 기밀이 누출됐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권력 외압이 작동할 소지도 있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한 사회적 목소리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경찰 그 전담 TF가 수사하게 될 쟁점을 보면은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시가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묵인 방조했는지 그리고 또 2차 가해
정황에 대해서도 좀 수사를 할 방침이죠. 네, 일단 뭐 TF 구성을 보면 일단 서울경찰청 차장을 치안감입니다. TF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생활안전부장이 사실은 이번 고소 사건을 했던 여성 청소년과를 이제 통관하고 있는 부서거든요. 네. 아마 거기서 이제 포함을 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중 있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한테 상당히 수사권이 지금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번 사건은 경찰의 어떤 수사 능력이나 어떤 경찰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할 만한 중요한 아마 사건으로 일단 보여지고 예. 또 국민적인 의혹들이 지금 일고 있는 만큼 경찰 스스로도 뭔가 좀 밝혀내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사명감에서 이렇게 좀 비중 있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박원순 시장과 이 고소권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됐기 때문에 예. 사실 두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피해자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이 수차례 걸쳐서 이 부서를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어떤 성추행 상황에 대해서 주변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별거 아닌 것이다. 뭐 박원순 시장이 그럴 리가 없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무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금 이 그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에 피해자가 이제 고소한 이후에 2차 가해가 지금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현직 검사까지 나서서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금 구체적인 고소 고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일단 좀 집중해서 하고 일단 이제 경찰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되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검찰 쪽에서 아마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 전 시장의 그 휴대전화 세대의 네. 그 통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경찰이 그러니까 통신영장을 신청할 때 그러니까 신청할 이유가로 적시한 것이 박 시장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지금 그 법원에서는 박 시장과 관련된 이 사망 경위와 관련된 타살이나 범죄 관련된 부분이 소명되지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이 지금 박 시장의 사망 경위는 분명히 명백하게 나름대로 상당히 입증된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통신영장을 통해서 뭐 들여다볼 부분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 지금 법원의 기각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지금 2차 가해라든지 또 뭐 서울시의 묵인과 방조라든지 또 이 지금 피소사실 유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경찰이든 검찰이 만약에 그 구속영장,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네. 비롯한 여러 가지 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뭐 우리 지금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관심도 상당히 높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정당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은 일단 이제 이미 확보한 그 휴대전화 한 대의 포렌식 작업으로 좀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유족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휴대폰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사망 당시의 정황 그리고 이 피소 그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좀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거는 이게 통신조회입니다. 이게 통신조회는 게 뭐냐면 휴대폰 말고 네.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면 통신사를 통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지국에서 어디를 통화했는지에 대한 이제 통신사의 기록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 사망 당시에 사망 현장에서 일단은 이제 휴대폰이 한 대가 일단 유류품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거와 함께 지금 평상시에 본인 개인 명의로 해서 한 2대 정도를 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대의 어떤 통신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사망 전후로 해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밝혀질 텐데 예.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이 사망이 이게 변사 사건 관련해서 이제 영장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에 있어서 어떤 타살의 혐의가 없고 자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이 아이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네. 포렌식 작업을 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사진 기록이나 문자 기록이라든지 즉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이제 기록들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문자 보낸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SNS를 보낸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있는 이제 사진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성추행과 어떤 지속적인 어떤 문자 보내기라든지 사진 보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사망 전후로 해서 누구와 통화를 했는가, 그리고 통화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뭐냐면 과연 그러면 이 고소 사실이 어떻게 수사한 지 한 몇 시간 전에 유출됐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기록들이 실제로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경찰에서는 일단 그 전후 단계의 일단 통신 기록은 일단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전화기에 대한 통신 기록은 확보를 못 했는데 일단 지금 유류품으로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확보를 한 거고, 일단 이제 이게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애플사 제품이기 때문에 이 포렌식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이제 백모 검찰 수사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달 넘게 걸리고 잘못하면 이게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보면 지난번에는 검찰에서 풀었는데 이번에는 일단 경찰에서 일단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면 이 수사 자체도 굉장히 좀 늦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전해지는 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도 조만간 소환이 될 거다. 그래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임 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 전에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얘기를 외부에서 듣고 실수한 게 있으시냐라고 물어봤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 외부가 누구인지 이걸 또 밝히는 게 쟁점일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 그러니까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이 과연 피소와 관련돼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연세를 아마 임순영 전 젠더 특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그 이 임순영 이 특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8일 날 오후 3시쯤에 가서 그러니까 그 시장과의 독대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 외부로부터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서 들었는지 부분은 일단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불미스러운 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지금 젠더 특보라는 그러니까 직책의 특성상 소위 말하는 미투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그렇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이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해야 되지만 또 그리고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당시 그날 8일 밤에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피소가 되고 난 뒤에 그때 이 그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박 시장이 주재한 심야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지금 임 특보가 지금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본인은 그러니까 당시 그때 회의가 현안 회의라고 그랬는데 보통 이 집행보수가 아닌 이 지금 특보가 이 지금 현안 회의에 심야에 그것도 심야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는 사실 피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날 9일날 이게 지금 사건이니까 지금 그 박 시장의 또 실종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극단적 선택이 일어나는 그날 오전에는 지금 임 특보가 이 지금 비서실장한테 뭐 피소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또 보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그럼 과연 피소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러한 부분들 이를 그러니까 분명하게 임 특보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임 특보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수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때까지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약간은 좀 모순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이 박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그동안 소위 말하는 애도의 시간이었다고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좀 망자에 대한 상당히 나름대로 이 도리 뭐 예우 이런 차원에서 뭐 상당히 항구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모아졌고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 자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묵인 방조에 대한 그런 책임도 사실 이 젠더 특보가 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실의 시간에 자신이 좀 초점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지금 이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저는 임 특보가 무엇보다도 이 상당히 이 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앞서 두 분께서 짚어주셨듯이 경찰도 이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검찰 수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일단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검찰이 좀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될까요? 일단 아마 경찰 같은 경우 지금 현재로서 사실은 경찰과 청와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실 경찰에 맡겨 수사해서 지휘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이 스스로를 또 조사할 수 없고 이게 사실은 이제 경찰청장과 지금 서울경찰청장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에 회의 때 보고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경찰이 스스로 어떤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 형사 2부에서 일단 검찰에서 맞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한 조치라고 봐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이 보고 라인을 보면 일단 경찰에서 고소가 이제 접수된 다음에 여성 청소년과의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상부에서 보고를 받고 자신들이 설정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다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정상황실과 경찰청 생활안전국 이 두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컨트롤 타워인데 예. 문제는 일단 둘 다 자신들 이외에는 유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임특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면 예전에 성폭력 상담소에서 총무로 일을 하기도 했고 네. 또 여러 군데 어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날 뭐 실수한 거 없으세요라고 물었을 때는 이미 이 사건이 처음에 시작된 게 피해자가 5월 12일 날 일단 변호인을 찾아가서 그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예. 5월 26일 날 자세한 어떤 기록을 가지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여성계 쪽에서 조금의 어떤 소문이 있었을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이 특보가 혹시 뭔가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이게 혹시 시장님은 뭔가 없으신가? 라고 이제 물었지 않을까. 당장 그날 뭔가 들었다기보다는 예. 이제 그런 거라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유출된 게 지금 뭐 경찰청이나 청와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쪽 시민단체 쪽에서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는 어쩌면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해보면 좀 명백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임순영 그 젠더 특보가 좀 핵심 참고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었는데 공정성에 뭐 시작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합동조사단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꾸리기로 했다고요? 일단 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가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강제조 사건이 없는 가정에서 이 과연 제대로 된 그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지금 이번에 그 묵인 방조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서울시청 6청 이 지금 시장실 중심으로 이 정모 라인들이 중점적으로 이 상당히 이 사건에 관계가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다 자동 퇴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진상조사를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 지금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이 조사단이 나름대로 저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자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이 권력과 또 이 위기에 의한 이런 그 성추행과 성폭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지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체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것을 방증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이 사후 약방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직적인 그러니까 이 차원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진상 규명과 대책이 아마 다음에 시장으로 뭐 누가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데 중요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서서 이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맡은 그 서울시 현직 간부가 박 전 시장의 연결식 당일에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 연기를 요청하려 했던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오전 11시 몇 분경에 연락을 주셨었는데 여성정책실장님이셨던 것 같고 전화를 못 받았고 문자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응답을 못 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첫 기자회견 당일에 이제 기자회견 연기를 요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성평등 정책을 주관하는 게 여성정책실장일 텐데, 그렇죠. 예, 이렇게 연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처음에는 이제 서울시와 그다음 외부 인사를 합쳐서 이제 하려다가 결국 외부 인사를 맡긴 이유가 바로 이 이유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이 여성 가족정책실장이 이 주무실장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고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조사를 하더라도 신뢰도가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전적으로 이제 외부 전문가들한테 맡긴 것 같은데 관건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2차 폭로 내용을 보면 사실 일상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샤워할 때 옷 가져와라든지 그다음에 뭐 맥박을 달라든지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피해자가 부서를 바꿔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네가 좀 심기를 맞춰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한 30여 명 되는 지금 정무직 공무원들 지금 이미 이제 면직이 됐습니다만은 박원 시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외부에서 데리고 온 여러 가지 이제 그 6층에 있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을 전적으로 다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조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안 나오면 그만이거든요. 강제로 뭐 연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강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자의적인 진술 여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큰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전체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또 심도 깊은 신문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사실 이 조사가 굉장히 수박 거달기식으로 끝이지 않겠는가 솔직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성평등 정책을 펴겠다라면서 젠더 담당관, 뭐 젠더 사무관 뭐 이런 것들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그 추가 폭로한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성평등 정책과의 어떤 괴리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그 때문에 아마 지금 서울 시민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분노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2019년도 1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젠더 특보를 서울시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평등 정책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게 당시 박원순 시장의 일종의 시정의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젠더 특보를 그동안에는 아니고 5급 사무관 정도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상급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하겠다. 상당한 의지를 그러니까 표를 했던 것이고요. 젠더 특보 말고도 여성 근익 담당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 일종의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그러니까 성추행, 성희롱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그러니까 보살피고 더 나아가서는 시정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상당히 지금 반영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사실 당시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앞장서서 만들어 놨던 그 서울시라는 단체장이 이런 아주 역설적인 상황에 지금 휘말려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속담에 보면 눈 가리고 앙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더 넘어서 바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그 역설이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에 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그동안 소극적인 대응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요. 고소장이 제출된 지 열흘 가까이 지난 오늘 여성가족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뭐 여성가족부도 그동안 피해자 호칭 논란과 관련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대책회의를 열고 오늘 장관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오늘 회의가 이 명칭이 긴급회의더라고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박 시장 사망 사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다 긴급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주무부처가 지금 긴급한다는 게 창피하지도 않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회의 제목을 제가 긴급으로 회의라고 한다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듣고 아니 도대체 지금 며칠 지났는데 이제 와서 긴급으로 하는 건지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의심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여성가족부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2001년도에 어떤 양성평등을 위해서 만든 그런 이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200~300명 정도 되는 이제 부처원이 있고 예산도 한 1조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각 부처에 지금 어떤 양성평등 예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관장하는 것인데 지금 정작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자신들은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럼 그동안 뭐 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쩌면 지난 정권에서도 사실은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은 여성계가 반발해서 계속 존치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도 하나 마련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없더라도 지금 와서 우리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그럼 지난 10몇 년 동안 뭘 했다는 말입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예산을 쓰면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더군다나 지금 이종욱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에 전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탁현민 당시에 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현백 장관이 조기에 경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반대 효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제 정권하고 연결된 사안에 대해서 괜히 목소리 높여봤자 좋을 것 없다. 저는 이런 어떤 보신주의가 지금 여성가족부 내에 굉장히 팽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2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뭘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무실도 서울에 있어요. 세종시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 그러면 최소한 빨리빨리 움직여서 뭔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될 텐데 자꾸 비난을 하니까 피해자 호소인 이 용어조차도 정리를 못 해주고 이제 와서 정리를 해주고 예.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여성가족부는요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굉장한 회의가 있습니다. 예, 여성가족부에 대한 쓴소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피해자 호칭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권에서도 뭐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이 나름 소심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 당의 일련의 대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또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가치로 삼는 정당으로서 고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지점에서 이러의 경중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 속에 이렇게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 호소인 호칭과 관련해서는 여당 지도부에서는 처음으로 난 사과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만시지탄. 네. 늦어도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서 뭐 여성가족부가 긴급 회의했다고 하지만 사실 늑장 회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태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여기 뭐 이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박원순 전 시장의 이 당적이 그리고 또 민주당이었고 공천을 또 민주당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민주당이 무엇보다도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를 강하게 주장했던 정당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거의 지금 8일 만에 지금 이제 비로소 피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진정한 자기 반성에서 지금 비롯된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김혜영 최고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당론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피해자로 완전 명칭을 통일한다고 했지만 과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불거진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진정한 자기 반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일부 소속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박 시장 같은 경우를 뭐 아주 맑은 분이다 이러면서 일종의 그 피해 여성에게 대해서 상당히 2차 가해를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일어났던 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당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버럭 고함 지르면서 비속어 이야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당 대변인을 통해서 사과는 했지만 네. 왜 당 대표가 직접 자기 자신의 육성으로 그러니까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리면서 진정한 이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명칭 자체에 대한 자성과 반성의 뜻이 담겼는가 이런 의구심이 아마 국민들 사이에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남인순 최고위원이 지금 TF 팀장을 네. 맡고 있어요. 근데 남인순 의원이 여성단체연합회 회장도 했었고 사실은 이게 이제 왜 피해자 이야기 나오면 우리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항상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피해자의 주장에 우리가 무게를 두고 신빙성을 두고 접근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성인지 감성이라는 이야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여성단체 쪽에서 처음부터 이야기 나와서 한 겁니다. 자, 남인순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문제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회의를 이 민주당 내부에서 할 때 네. 일부 의원들이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굳이 남인순 의원이 끝까지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 이야기를 썼고 자 그렇다면 저는 남인순 최고위원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예. 본인이 그렇게 여성단체연합회 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야기를 해왔는데 왜 하필 이 사건에서만큼은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한 좀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실은 그 피해자분한테 2차 가해도 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더군다나 여성단체의 어떤 대표까지 한 분이 왜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것인지 이야기했는지 저는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자, 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은 미래통합당에서도 터져나왔죠. 서울시 섹스 스캔들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원성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결국 2개월 활동 정지 권고가 내려졌는데요. 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 섹스 스캔들 은폐 의혹입니다. 섹스 스캔들 관련해서는 성범죄로 제가 규정하고 싶습니다.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 절차는 거치지 않았는데 우리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가지고 통합당 내에서도 이렇게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원 당규에도 없는 자체 징계에 불과해서 이게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뭐 비대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당 윤리 소집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거치는 동안 상당히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안의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당의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라는 징계 자체가 얼마만큼 효력을 지니느냐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정원석 비대위원이 지금 이야기했던 이 성스캔들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본질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때까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이 민주당에게 강하게 비판했던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플러스 알파 이상의 상당한 지금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스캔들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사건의 일방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쌍방간의 뭔가 문제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불륜이라든지 성추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번 사건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주장대로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권력의 작동에 의해서 또는 이 지금 그러니까 위기에 의한 좀 직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습적인 성추행과 이런 그 부분이 벌어졌다. 그 쉽게 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는 이러한 식의 그러니까 상당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단순하게 여당에 대한 공세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미래통합당 자체도 상당히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이 정원석 비대위원이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젊다고 해서 다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시대 정신을 다 반영한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젊은 이 정치인들이 충원되는 과정에서 가해는 얼마만한 당 자체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의 그러니까 이 정책과 관련된 스피커를 맡길 때는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좀 단어 뜻이나 좀 제대로 알고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통합당의 지금 비대위원이라는 분이 이 스캔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캔들이라는 거는 뭐 불륜이라든지 부적절한 관계라든지 이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성범죄입니다. 사실은. 성범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지금 그걸 하고 이걸 뭐 스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아마 보니까 옆에서 바로 쪽지를 넣어서 지금 말 좀 수정하라고 이야기해서 본인도 뭐 수정하고 했던 모양인데 참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에 집착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저쪽에서 터졌으니까 우리는 공격하면 된다. 이거 유리하게 이용하자. 바로 이 정파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이게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뭐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에 대한 뭐 도를 넘는 발언이 지금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정치권도 또 언론도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영상 함께 보시죠.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만 떨어뜨릴 수도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보셨어요 혹시 제 토론을? 근데 그 말씀 그 당시에 그러니까 토론을 다 뉘앙스가 보시면 그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는 그렇게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곡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곡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솔직하게 얘기한 거지 뭐. 과거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은 결국 가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해봐야 결국은 안 내려간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봐요. 예, 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금 현재 높은 상황인데 방금 보셨듯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TV 토론회가 끝난 뒤에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명을 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논란이 된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만 떨어뜨릴 수도 없어요.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이 부동산이 뭐 아니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예, 교수님께서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뭐 진성준 의원의 뭐 발언의 진위는 뭐 본인이 이야기하듯이 아마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김연아 전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집값이 만약에 갑자기 폭락할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경제의 충격이 너무 크다. 예.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진성준 의원 입장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현재의 그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폭락으로 이루어져서 시장에 상당한 공포를 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자기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집값이 안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의 본인은 그렇다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일 하루 종일 이렇게 뜨겁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불신의 깊이가 예. 너비 상당히 깊다는 것에서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가장 지금 그러니까 강력하게 잡겠다는 것이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도 그 이야기를 개원식 연설에서도 상당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가 부동산을 잡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22번에 대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 지금 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값은 올라가고 무주택 서민들의 상당히 분노, 허탈감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진성준 의원이 아무리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걸 갖다가 지금 고지고대로 듣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저는 뭐 여당이 조금 바로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녹화가 다 끝난 뒤에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를 모르고 발언한 것이 이렇게 전파를 탄 것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워낙 깊기 때문에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00분 내내 토론한 것보다는 1분 이야기가 사실은 진심이었다. 예.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날 오전에 이제 국회 개원 연설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모든 정책을 쓰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일단 그것부터 좀 지적을 하자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집값 지금 문제가 사실 22번이나 지금 정책을 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국민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된 데 대해서 저는 좀 국민들한테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 정책을 다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6.17 70 정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강력한 세제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날 100분 토론이 열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진성준 의원은 토론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집값 좀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당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그 김연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지면 이게 그러면 이게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큰 위기가 오지 않냐. 일본을 사례를 보면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면 굉장히 경제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성준 의원이 그 집값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6.17 대책이나 70 대책 해봤자 집값 안 떨어집니다라고 이제 우리 시청자들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제 이 고위공직자들 청와대에 있는 그 이제 수석들 집 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판다는 사람은 보니까 지금 비서실장 1명, 또 뭐 박영선 지금 장관 1명. 근데 나머지 지금 뭐 김종원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집 판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안 판다고 그러겠습니까? 집값이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는 거는
정부의 발표를 보는 게 아니라 정부 인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이크 끝나고 떼고 나면 뭐 이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딱 그 모습이죠. 아유 뭐 우리 100분 동안 토론했는데 진짜 집값 이거 안 떨어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니 당신들은 열심히 토론해서 집값 떨어진다고 해놔놓고 정작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집값 안 떨어진다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입장에 좀 속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이 진성준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해명했는지 들어보시죠.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는 그렇게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집값이 폭락할 것은 아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좀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627 부동산 대책의 초점은 사실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부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라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지금 저렇게 집값이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는 것 자체가 진위가 아니라는 것 자체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이 집권 초기 때 강력한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찔끔찔끔 대책으로 실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지금 뭐 물론 뭐 다주택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보유세가 강화되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분노를 하지만 상당수 다수의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를 치솟고 있는 집값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허탈감,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 더 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들의 분노의 하나의 불쏘시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좀 늦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보유세 부분은 그럼 확실하게 좀 잡겠다. 그 대신 지금 일종의 그러니까 이 다주택 소유자들한테는 좀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지금 임대 시장, 특히 전세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단순하게 지금 그러니까 전체 기간을 늘리고 전세 그러니까 지금 이 임대료 상한을 줄이는 것이 과연 최상의 대책일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또 현실적으로 지금 그 공급에 대한 대책이 지금 부실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 만나서 서울에 있는 지금 군부지 같은 경우를 지금 주택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좀 동시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일종의 이러고 좀 기존에 했던 대책들 중에 다시 그러니까 뒤바꾸는 정책들인데 대표적인 것이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상당한 혜택을 준다고 했다가 이러한 부작용이 커지니까 이제는 또 임대 소득자들에 대한 상당한 또 이렇게 지금 이 옥죄임을 강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믿고 따랐던 사람들 입장에서 또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지금 뭐 오늘 이해찬 대표가 진성준 의원이 그래 보고하니까 뭐 그 대책 뭐 보고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이 지금 뜨거운 반응을 본다고 한다면 그건 그렇게 단순하게 예.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진짜 좀 진지하게 엄중하게 사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민주당 차원에서 좀 논란을 잠재우려고 좀 애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미래통합당 문재인 정부의 두 얼굴이 드러났다면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진성준 의원이 이 정권에서 청와대도 근무를 하고 또 서울시 부시장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취중 진정발이라고 진심을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정책만 쓰면서 집값은 결국 못 잡는다는 것을 자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이죠. 예, 뭐 오늘 이렇게 통합당에서는 총공세를 펼쳤고 경실련 같은 경우에도 진성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그동안의 실책과 오버랩돼서 실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국토위에서 퇴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신뢰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 정부를 일단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부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왜냐하면 집을 팔지도 않고 다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는 일단 팔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신뢰를 못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런 사태가 있으면 지금 당연히 당대표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1분짜리 문제가 왜 이렇게 어떤 화제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 당대표는 아니 그거 뭐 왜 이거 보고할 거도 아닌데 왜 보고하냐.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아니 뭐 잘했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아직까지 국민들의 민심에 대한 감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당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있고, 저는 통합당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너 했으니까 뭐 비난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자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예. 저는 그걸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에게 자꾸 이제 수권 정당한 모습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이렇게 갑시다 라고 일단 통합당 측에서 뭔가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야당도 그러면 집권할 수가 있겠네?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런 부분들 계속 말을 트집 잡아서 공격하는 것도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게 좋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야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가지 않을까, 그런 좀 제안을 해드립니다. 예, 오늘 그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대법원 무죄 취지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 오늘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이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서 중과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면서는 사이다 정치, 사이다 발언인데 예. 사실 뭐 이런 이 사이다 발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맞물려 있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 순발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당한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들이 민감해하고 관심 있는 사안을 아주 딱 잘 포착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원할 수 있는 반응을 제대로 날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정말 또 탁월한 한 방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재명 지사의 말이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 가격보다 이 지금 숫자,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다주택자, 또 다주택자보다는 이 지금 실거주, 그러니까 지금 소유주한테 징벌적 중과세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그러니까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1가구고 그게 실제 소유, 그러니까 주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 뭐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많은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상당히 나름대로 각을 세우는 발언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아주 그러니까 고가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갖고 있는 이 위화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건 위화감이 아니다. 예. 우리가 정작 중요시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러니까 주거용이 아니라 투기용 목적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적 중과세를 해야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시선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것은 정말 이재명다운 하나의 그 기발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강남의 고가 아파트 이 그 소유주들에게 이 초점을 맞춰보면서 이재명은 절대 가격한 사람 아니다. 나름대로 시장 질서를 존중할 건 존중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보여주는 일종의 다목적 포석의 발언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재명 지사 오늘 뭐 비싼 집 사는 게 죄인가,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 때리면 안 된다, 뭐 이런 발언도 했는데 지금 실제 부동산 그 조세 저항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뭐 실거움에 그 못 살겠다, 세금 폭탄, 그리고 뭐 3040 문재인을 속았다, 뭐 이런 그 챌린지 같은 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 정선을 건드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강남에 뭐 비싼 집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 일단 현재 수입이 없으면 세금 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이 자산이란 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금이라는 거는 바로바로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가 조치를 보면
여러 가지 세금을 지금 높이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내는 세금보다 거의 뭐 배 이상 세금을 낸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세금을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대출을 받아 세금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집값은 높지만 이 집값이라는 게 내 당장 지금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재명 지사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지금 평생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한 채 아무리 비싼 집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떤 과세, 징벌적 과세 내린다는 건 잘못이다. 사실은 이건 어떤 면에서 통합당이 이야기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네. 실제로 내가 평생 그냥 한 집 살고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서 집을 늘려놨는데 여기다 대고 그다음에 은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연금 받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세금을 많이 지금 부과를 해버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금을 많이 올리는 게 또 한편으로는 정세의 지금 수단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여당이 좀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인터넷 공간 등에서 지금 세금 문제 가지고 지금 자꾸 이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나는지 그걸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전셋값도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올가을 뭐 전세 대란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의 정서를 살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 분의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각한다.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성명서 낭독 입구에서 하겠습니다. 저 정말 당연한 결과인데 이 재판을 받고 우리 이재명 기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재명 기자님이 이 사법부가 정말 원망스럽고 이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제일 잘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재명 기자님, 이재명 도지사님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고. 우리 지자분들, 지사님 나오시면 다 같이 소리 질러! 가수 같네요. 젊음의 노트 같아. 진짜. 유명이시죠? 아니요. 제가 정치적 조직도, 제보도, 지연도, 파견도 없는 외톨이이긴 하지만 수없이 제기된 그런 문제들 다 근거가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다만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이기 때문에 다 저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원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대동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의원님과 함께 1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님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 전 의원님께서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역량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1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님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1위를 올라갈 일은 없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채널A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가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뒤늦게 피해자 보호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거의 열흘 만입니다. 10대 청소년 40여 명을 유인해 성착취 영상물 1,200여 개를 만들고 유포까지 한 30대 남성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받는 가전제품은 사은품이 아니라 별도로 구매하게 되는 제품인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조 회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이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와 관련자들이 증거를 없앨 수사를 방해했고 앞으로도 증거를 없앨 우려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있던 이철 전 멜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 지인을 만나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협박 정황이 충분히 입증돼 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협박에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고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만큼 강요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걸 두고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정황이라고 강조했지만 이 전 기자 측은 취재원 보호 차원이라며 반박해왔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 앞두고 이 법원이 먼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수사팀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온 이 전 기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또 다른 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소환에 나서는 등 수사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부장검사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불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회의가 소집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1에서 4차장 검사, 그리고 수사팀이 있는 3차장 산하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비판받아온 여성가족부가 뒤늦게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열흘 가까이 지나서야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피해자 호칭 논란과 2차 가해가 더는 없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연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침묵하다 지난 14일 내놓은 입장은 고소인 표현으로 오히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틀 뒤에야 고소인은 관련법상 피해자로 본다고 언급했지만 사용하는 용어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문제된 피해 호소인 표현의 적절성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뒤늦게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피해자 호칭 논란과 2차 가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강도 피해자처럼 성범죄도 피해자라고 불러달라. 그런 논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아직까지 본인이 하면서 그게 2차 가해라고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가해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여가부가 정리해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피해자 보호 노력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진상규명에도 여가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회견을 연기하려 한 서울시 측이 주도하는 조사가 객관성이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독립된 제3의 기관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 호소를 했잖아요, 피해자가. 그런데 그 주위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거를 회피했단 말이죠. 가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일 때 누가 최종적인 관리 감독을 할지 알 수 없는 허술한 성폭력 매뉴얼 보완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시청에 이어 고려대에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청테이프 게시물이 한때 부착됐다가 철거됐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고려대학교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는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대자보 위에 박 전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문구의 게시물이 붙었습니다. 학생 자치기구인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게시물이 다른 대자보를 훼손한 데다 자치규약에 위반된다고 보고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청소년 40여 명을 유인해서 성착취 영상물 1,200여 개를 만들고 유포까지 한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피의자 37살 배준화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배준환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현관에 섭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에게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본인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으신가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배 씨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배 씨가 박사방 N번방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에 오히려 범행을 집중했고 제작 유포 영상물이 수천 개에 달한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영어 강사의 준말인 영강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해 10대 청소년을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N번방 박사방이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인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오픈 채팅방 1000개를 만들어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44명은 만 11세에서 만 16세의 어린 청소년입니다. 경찰은 배 씨가 하드디스크 용량 66기가에 달하는 성착취물 1290여 개를 만들고 이 중 88개를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성착취물로 협박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배모 씨와도 이미 음란 사이트를 통해 알고 있었던 사이로 성착취물을 만든 범인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밤늦게 바다에 빠진 SUV 차량의 운전자를 해경 구조대가 구했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는데 해경 파출소가 가까웠던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선착장 인근에 SUV 차량 한 대가 빠져 있습니다. 차량 절반가량이 잠겨있는가 싶더니 이내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현장에서는 해경 구조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행히 차가 완전히 잠기기 직전에 구조대원들이 운전자를 구해냅니다.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구조대입니다. 구조된 남성은 41살 A씨. 구조된 뒤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0%.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착장 인근에서 차를 몰다 바다로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해경 파출소가 있어서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진 겁니다. 차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고 가라앉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슈트를 입을 시간은 따로 없었고 바로 입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차 앞쪽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구조를 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유명 개그맨 노우진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노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 15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노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로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의 자필 진술서가 공개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최 선수가 지난 3월 경주시청에 낸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진술서에는 복숭아 1개 먹은 걸 말하지 않았다고 1시간가량 폭행을 당했다. 감독에게 혼나지 않으려 열심히 하면 잘 보이려고 발악한다는 비꼼을 당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쌍욕을 들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경주시청은 앞서 지난 2월 최 선수 아버지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최 선수로부터 진술서까지 받았지만 경찰 수사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진상 조사하거나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철인 3종 협회가 무책임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한강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 대회 때 발생한 사망 사고에서도 협회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철인 3종 경기 대회 참가자들이 잇따라 한강에 뛰어듭니다. 일부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 등 1,3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대회였는데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출전한 30대 동호인 남성 1명이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월드컵대교 하단부가 사고 발생 지점입니다. 당시 서해의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이 한강 유속이 급격하게 빨라졌는데 대회를 주관한 철인 3종 협회가 이를 알고도 경기를 강행하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강물에 뛰어든 참가자 4분의 1에 달하는 100여 명이 구조를 요청할 정도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수영을 할 수 없으면 손을 들라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 수많은 사람이 손을 동시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누구를 구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고 다들 거기서 정체되면서 막 사람들이 다 뒤엉키는. 협회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협회 사무처장과 부장 등 실무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협회는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는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지난 2월 협회의 대의원 회의록을 보면 물살에 휩쓸려 사망한 고인의 사인이 심장마비로 의심된다는 법률 대리인의 발언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는 협회가 과실 책임을 줄이기 위해 망자의 건강 문제가 사망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끌고 가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사방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고 최숙현 선수까지 최근 1년 사이 철인 3종 협회에서 발생한 희생자는 2명. 상황은 다르지만 희생자에 대해 나몰라라로 일관하는 협회의 무책임한 대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협회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상조 서비스 가입할 때 받은 가전제품 때문에 뒤통수 맞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은품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별도 구매 계약이 된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상조 서비스를 해약할 경우 회비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할부금은 계속 내야 한다는 겁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6년 전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텔레비전을 사은품으로 알고 받은 여성 소비자는 낭패를 당했습니다. 사정상 계약을 해약하고 이미 낸 회비를 돌려받으려 했지만 회비 대부분은 텔레비전 할부금으로 지불됐고 상조 회비로 적립된 돈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조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TV를 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고 해지금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TV가 이제 할부금이 남아있다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는 나는 할부로 산 적이 없다 이제 얘기를 했었고 해지를 또 안 해주고. 이같이 상조 가입 때 사은품으로 알고 받은 가전제품들이 사실은 별도 계약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것을 상조 회사들이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상조 결합 상품 12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가전제품 구매가 별도 계약임을 분명히 밝힌 계약서는 3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광고를 봤을 때는 사은품으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사은품이 무료가 아니라 저한테 할부 대금을 청구해서 이렇게 36개월간을 받았더라고요.
별도 구매한 가전제품은 가격도 대부분 시중가보다 비싼 것으로 소비자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상조 결합 상품 사업자는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판매원이 상품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현대자동차 러시아 법인이 현지에서 판매된 산타페 차량 18,500여 대를 리콜한다고 러시아 연방기술표준청이 밝혔습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표준청은 현대차가 지난 2005년 3월 16일부터 2009년 9월 22일까지 판매한 산타페 차량을 리콜한다고 전했습니다. 리콜 이유는 안전 시스템인 차량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 ABS와 전자식 주행 안정화 제어 시스템 ESC 모듈 전원부에 내부 합선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비판하는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통령 비서실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주체인 대통령 비서실이 보도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칼럼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과 관광지 방문 빈도가 잦다고 표현한 부분 등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해 6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하며 문 대통령이 취임 후 19차례 해외 일정을 소화했는데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더위의 기세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방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반면 내일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30도, 춘천 31도, 대전 30도, 광주 27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이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